이강인의 매력을 다 보여주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팀이다. 1대0 선제골을 넣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에메르슨 로얄, 세센용 2.4골을 매 경기에 넣는다는 부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오늘의 해외 경기들을 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정우영의 프라이부르크, 이강인의 마요르카, 황인범, 황의조의 올림피아코스, 그리고 첼시와 아스날 경기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프라이부르크에서 활약을 한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4-4-2 시스템을 들고 나왔던 느낌의 프라이부르크였습니다. FC 쾰른과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2대0으로 승리를 하며 정우영 선수가 투톱의 느낌, 공미의 느낌으로 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우영 선수는 선발로 출전을 해서 82분을 소화했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활약이 정말 빛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최근에 대표팀에서 왜 손흥민과 투톱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전반전부터 전방에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면서 링커 플레이들을 보여줬고 전반전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찬스들도 한두 번 맞이했던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0대0으로 전반전은 끝이 났고 후반 53분에 스루 패스를 받은 정우영 선수가 정말 좋은 퍼스터치를 가져간 다음에 왼발로 파포스트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며 1대0 선제골을 넣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건 바로 정우영 선수와 도안 리치의 연계 플레이였습니다. 오른쪽 윙으로 출전한 도안 리치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경기 내내 둘이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며 상대편을 괴롭혔고 팀의 2대0 승리에 크게 기여를 했던 정우영 선수였습니다. 오늘의 승리로 인하여 프라이부르크는 리그 2등이 되었고요. 1등인 뮌헨과 승점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이번 시즌은 확실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월드컵에서 작은 정우영의 선수의 활약이 또다시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정우영 선수는 7.4점이라는 굉장히 좋은 평점을 받았고 79%의 패스 성공률, 키패스 1개, 크로스 1개, 그 다음에 그라운드 경합에서는 5차례 중에 3개를 이겼지만 공중볼 경합에서는 이제 2개 중 하나도 못 이기면서 아쉬운 부분을 보였는데요. 1개의 인터셉트와 2개의 태클을 성공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경기였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에메르슨 로얄, 세센용 정말 이 두 선수 계속 토트넘에서 봐야 하는 건가요? 많은 부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페리시치와 해리케인의 투톱을 볼 수가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페리시치는 이제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나왔지만 역시나 이 3-5-2 시스템, 5-3-2 시스템이라고 말하기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은 토트넘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에 이제 살라에게 첫 골을 실점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이어의 이제 황당한 실수로 인하여서 홈에서 2대0으로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후반전에는 토트넘의 경기력이 완전히 달라졌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페리시치냐 세센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클루세스키, 셉세비의 등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셉세비가 들어와서 올린 크로스 3-4개 본인이 보여주는 그 드리블 능력이라든가 공을 걸머지고 파고 들어가는 그 능력이 또다시 빛이 났던 경기였는데 경기에 들어오자마자 1분 만에 해리케인에게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공을 잡을 때마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면서 왜 이 토트넘 전술에 셉세비가 중요한지를 또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클롭스키가 올린 3-4개의 크로스가 이번 시즌 내내 에메르슨 로얄이 보여준 크로스보다 훨씬 좋지 않았나. 정말 콘테라면 현타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클롭스키의 활약이 정말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결국 후반전에 계속해서 몰아쳤지만 동점골을 넣지 못했던 토트넘이었고요. 리버풀에게 2대1로 패배를 하면서 승점 26점으로 4위로 한 단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을 상대로 경기를 뛰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공미와 왼쪽 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비아레알이 경기를 완벽하게 점유하면서 가져갔던 경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요르카가 사실상 이강인 선수가 뛰지 않는다면 보기 정말 힘든 경기인데 계속 수비만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볼터치를 자주 볼 수는 없었으나 전반전에 캉진리의 그 특유의 턴을 보면서 완벽한 스루 패스를 넣었는데 아쉽게도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강인 선수의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고군분투를 계속 하던 마요르카는 전반 32분에 무리키의 득점으로 1대0으로 앞섰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을 잡을 때마다 이강인 선수의 그 특유의 드리블은 볼 수 있었지만 큰 활약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였고요. 그 이유는 수비만 하다가 이제 카운터를 치는 전술이기 때문에 이강인의 매력을 다 보여주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팀이다 라는 거는 정말 경기를 볼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경기인 것 같고요. 결국 수비에도 비중을 두고 했던 마요르카는 71분에 이강인 선수를 교체 아웃 시켰습니다.
26분에 데이비드 후의 원더골로 2대0으로 경기를 이겼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평점 6.6점을 받았으며 22개의 터치 중에 80%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며 본인이 공을 잡았을 때만큼은 굉장히 안정적인 선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분석을 했을 때 보여드렸던 황희찬 선수와 황의조 선수의 볼터치와 비슷한 것을 보면 얼마나 수비를 더 많이 했고 공을 많이 못 잡는 전술 안에서 뛰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수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라운드 듀얼에서는 6개 중에 1개를 이겼고, 공중볼 경합에서는 4개 중에 1개도 이기지 못하며 아쉬운 부분을 비슷하게 보여줬지만 1개의 키패스가 정말 큰 찬스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만족을 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황인범, 황의조의 올림피아코스의 경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리그 경기에서는 명단 제외를 당했던 황의조 선수였고요. 황인범 선수는 유로파에서 휴식을 취한 만큼 선발 출전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감독님이 양심이 조금이나마 있는 게 마르셀로도 같이 명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는 올림피아코스가 슈팅을 더 많이 했으나 1등 파나시나이코스에게 굉장히 밀렸던 느낌을 받았던 경기였는데요. 파나시나이코스와 올림피아코스의 경기는 정말 핫한 라이벌전인데, 파나시아코스가 이번 시즌 10경기 10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먼저 2개의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파나시나이코스의 득점들이 다 VAR을 보면서 취소가 되었고요. 후반전에 결국 펩 비엘의 환상적인 왼발 발리골로 1대0으로 앞서면서 올림피아코스가 이 경기를 가져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중원에서 굉장히 중심을 잡아주면서 치열한 몸싸움에 계속해서 가담을 했던 황희범 선수를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 51분에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기 마지막 89분에는 좋은 중거리 슈팅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키퍼 이제 정면 쪽으로 가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후반전에 이제 하메즈까지 교체 아웃이 됐지만 황인범 선수는 교체 아웃이 안 되는 걸 보면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코스에서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고, 오늘 황인범 선수는 미드필드에서 이제 2개의 인터셉트와 1개의 멋진 태클을 보여주며 6번 미드필더로서의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경기였는데요. 1대0으로 이제 승리를 할 것만 같았던 올림피아코스, 마지막에 정말 바보 같은 수비로 인하여 PK를 내줬고 2번이나 이제 골을 취소를 당했던 슈포라르가 결국 PK를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역시 10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에게 원정에 가서 패배를 안겨준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 이제 패배를 가져가면서 21점으로 3등에 위치를 하게 되었고, 경기를 했던 파나시나코스에게는 승점 10점이 뒤처지며 리그 우승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스날 대 첼시 경기였는데요. 와, 진짜 뜬금없는 진첸코 선발과 이 아스날의 경기력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는데요. 첼시 원정에 가서 이제 1대0 귀중한 승리를 가지고 왔던 아스날을 보면서 이번 시즌 아스날이 진짜 리그 우승이 가능할 것만 같다. 정말 뎁스가 약하지만 1년 만에 아르테타 이 프로젝트가 정말 잘 워크아웃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번 시즌 아스날은 13경기에서 31개의 득점, 그 다음에 11개의 골만 실점을 하면서 리그 1위를 다시 맨시티로부터 탈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골스퍼 게임을 봤을 때 2.4골을 매 경기에 넣는다는 부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볼 포세션적인 부분에 있어서 57.9%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accuracy on half, 이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들의 하프에서는 91%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며 이 뒤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이 빌드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 이번 시즌 정말 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재차압박 능력 때문인데요. 이 아래 보면은 듀얼스 원 퍼 게임이나 뭐 그라운드 듀얼스나 에리얼 듀얼스를 보면 51% 그라운드 듀얼, 이런 게 바로 이제 재차 압박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경합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51%를 넘기면서 확실히 본인들이 더 많이 이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폴리와 똑같이 정말 이 아스날의 행진이 어디까지가 이어질지, 정말 우승까지 가능할지가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녁 8시에 선수탐구님 채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